네. 그 수명도 짧고 이제 육체 노동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럼 요런 식으로 말하자면 배우지 못한 사람인 거잖아요. 교양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가방끈이 이른바 짧은 그런 사람들은 이 권태를 모를까? 요즘으로 하면 이거 우울입니다. 우울을 모를까? 한동안 우울증이라는 거를 이른바 배운 사람, 머리 많이 쓰는 사람의 무슨 전유물인 것처럼 여기는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기 부산에 부전시장에서 일하는 70대 아줌마도 할머니네. 할머니도 우울증을 앓을 수 있고 수면 장애를 겪어서 졸피뎀을 스틸록스 이런 알약을 먹어야만 잠이 드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라는 건 여러분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병에 대한 편견을 우리가 정말 버려야 되죠. 그러니까 왜 그런 병이 생길까? 왜 그런 증상이 생길까? 그거에 대한 이제 원인을 알고 싶잖아요. 그 원인을 알아야지 나는 그런 병에 걸릴 수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막 우리가 원인을 막 찾는데 거기다가 다른 감정을 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요거를 맨 처음 얘기한 게 제가 몇 번 아마 얘기를 했을 텐데 수전 손택의 은유로서의 질병입니다. 근데 이 은유를 가장 많이 입히는 질병이 그 손택은 결핵 이런 거 피토하고 암, 에이즈 이런 거 이제 들고 있는데 제가 볼 땐 정신질환이야말로 정말 많은 은유가 입혀진 그 다음에 발달장애 그게 장애인데 뇌의 어떤 기전에 의해서 발생하는 장애인데 귀신이 들렸대거나 잠재적인 범죄자로 이렇게 취급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우울에 대해서 어떻게 봐왔는지를 지금 이 연구자들의 연구에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권태라든지 우울이라든지 이런 거는 육체 노동을 하고 바보 입안처럼 바쁘게 일하는 사람은 걸리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바보 입안은 바보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지적 장애인인 것처럼 이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머리가 나쁘면 즉 IQ가 되게 낮아서 지적장애 등급을 받을 정도면 MELB도 몰라보고 자존심 상처도 못 느끼고 기쁘고 슬픈 것도 잘 모른다. 이런 식의 우리가 편견들이 있는데 절대 그것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거는 정말 자신 있을 수 있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제 대목이고요. 바보 위반은 제가 이번에 번역을 해갖고 마침 또 원고를 넘겼기 때문에 한번 또 말씀을 하나 더 첨가를 하면은 바보 위반 같은 경우에 지적 장애로 설정이 됐는데 너무 멀쩡해요. 일단 일도 너무 잘하고 그 많은 농기구들을 다루는 데는 많은 지능과 많은 기능이 요구됩니다. 그 기능이 또한 지능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바보라는 건 하나의 콘셉트에 불과하다는 걸 이제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고, 제가 나중에 미나집이 나오면은 그때 가서 한번 동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권태 이제 관련해서 얘기를 쭉 하다가 오랜만에 미루었던 키에르케고르를 다시 읽는 기쁨을 제가 코로나가 시작되네 만에 할 때 이제 누렸는데요. 이 어떤 고마운 분이 이렇게 막 두툼한 책을 이제 번역을 해줬는데 더 해주셨는데 더 이렇게 찾아 읽으면 좋겠지만 갈 길이 바쁘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만 이제 만족을 하는데요. 제가 자꾸 키에르케고르라고 하잖아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어릴 때 고등학교 때 그 윤리 교과서에 그 여러 가지 철학자들을 소개하는 안에 쇠안 키에르케고르라고 소개가 돼 있어 있고 키에르케고르 옆에 붙는 건 항상 신합해선 단독자. 그다음에 도스옙스키는 만인 유죄 사상 뭐 이런 식으로 배워가지고 이게 더 익숙한데 요즘은 키에르케고어라고 이제 쓰는 모양이고 요 책은 치유라는 이름을 알기 어려운 출판사에서 2012년에 나왔습니다. 역자는 임춘갑입니다. 다른 한편 이제 키에르케고르는 덴마크의 작가인데 덴마크 하면 우리가 두 명을 떠올립니다. 하나는 동화 작가 안데르센, 하나는 이 양반 이제 키에르케고르죠. 키에르케고르는 1813년에 태어나서 1855년에 죽었습니다. 네, 어릴 때 봤을 때는 42년 살았으면 말 살았네라고 생각했는데 그 나이로 5년이나 4년 지나온 저로서는 네, 참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굳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도스옙스키가 살았던 시대하고 비슷하기도 하잖아요. 니체보다는 조금 더 앞이고 그래서 도스옙스키 얘 누구야 케고르 그 다음에 이제 니체 한 명 더 넣어요. 카프칸가 이렇게 또 묶어가지고 얇지만 재미있게 읽었던 연구서도 있고 해서 이제 비슷한 계열로 다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키에르케고르가 쓴 것 중에서 제가 이제 요약한 거 1권인데 보면 무서운 것은 권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권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거 옛날에 김윤식 선생님도 연구서에 인용하셨던 건데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황홀한 연설. 결혼을 하라. 그러면 그대는 후회할 것이다. 결혼을 하지 말라. 그래도 역시 그대는 후회할 것이다. 결혼을 하든 않든 간에 그대는 후회할 것이다. 세상의 어리석은 일을 보고 웃어라. 그러면 그대는 후회할 것이다.
세상의 어리석은 일을 보고 울어라. 그러니까 울라. 그래도 역시 그대는 후회할 것이다. 그대 자신의 목을 매달라. 그러면 그대는 후회할 것이다. 그대 자신의 목을 매달지 말라. 그래도 그대는 후회할 것이다. 그대 자신의 목을 매달든 그렇지 않든 그대는 후회할 것이다. 그대 자신의 목을 매달거나 매달지 않거나 할 것이지만 어느 쪽을 해도 그대는 이렇게 할 것이지만 어느 쪽을 해도 그대는 택해도 그대는 후회할 것이다. 제가 잠깐 왜 읽다가 버벅댔냐면요. 이건 번역이 목을 매달지 못하잖아요. 자신의 목을 매든인가 본데. 네, 목 매달다. 근데 이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목을 매달라. 아, 네. 아, 목을 매달 수 있구나. 아, 네,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요는 뭐냐면 이러나 저러나 뭐야. 후회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권태의 맥락에서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하고, 권태는 모든 악의 근원인데도 권태는 늘어만 가니 세상이 점점 고약해지고 세상의 악이 늘어만 간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다. 그래서 이 권태를 되게 부정적인 걸로 봐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근대의 맥락에서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일의 역사는 세계의 시초부터 더듬어 내려올 수 있다. 신들은 권태로워져서 인간을 창조하였다. 아담은 홀로 있었기 때문에 권태로워졌다. 그래서 이브가 창조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권태는 세상에 들어왔고 인구의 증가에 정비례해서 권태도 늘어만 갔다. 아담은 혼자서 권태로워졌고 아담과 이브는 함께 권태로워졌고 아담과 이브와 카인과 아벨은 가족이 통째로 권태로워졌고 다음으로는 세상의 인구가 늘어가자 이 사람들은 대량으로 권태로워졌다. 네, 이 양반은 철학이 아니라 뭐 어디 개그맨이나 이런 거를 네. 희극인을 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지금은 전 세계가 다 권태로워져 버렸습니다. 이제 인구도 늘어나고 교통수단과 통신수단이 발달함으로 해서 이게 집단적인 권태. 그래서 모든 인간은 권태로워하고 있다. 남을 권태롭게 만드는 인간들은 시민이고 군중이고 일반적으로 무한한 인간의 집단이다. 스스로 권태를 느끼는 사람은 선민이고 귀족이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이게 되게 재밌었는데 일종의 권태의 계급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태 자체는 우위가 있을 수 없겠지만 권태를 느끼는 거에는 우열이 이제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을 권태롭게 만드는 사람들은 하층이에요. 그렇잖아요. 시민이고 군중이니까. 그 다음에 천중인 거지. 근데 자기 스스로 권태를 느끼는 사람은 이 뭐야 귀족이고 선민이다라는 이런 이제 권태의 계급론. 그리고 이제 나태하고 비교를 하는데 나태가 모든 악의 뿌리와는 거리가 먼 이상 그것은 오히려 하나밖에 없는 진정한 선이다. 그러니까 나태는 악이 아니다. 권태는 악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조금 이제 다르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떠오르는 게 보들레르인데 언제 인생에서 보들레르를 다시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 보들레르의 악의 꽃인가 어딘가에서 그 정말 게으름 이 악덕이라고 나태야말로 악덕이라고 악의 꽃인지 뭐 그 뭐야 근대의 우울인지 우울의 근대인지 이것도 책을 까먹었지. 제가 낸 책에도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들레르도 어쨌거나 이 근대의 정서 중에 하나로 이런 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나태를. 근데 보들레르에게 있어서도 나태하고 권태가 되게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나태가 불어로 생각이 안 납니다. 권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악리였고요. 나태는 진짜 데어리스 노웨이네 생각이 안 납니다. 네, 레이지 그 영어죠. 네. 자,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권태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한 다음에 문제는 우리가 이 권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어떻게 뭐라 해야 되나 해결할 것인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윤작 같은 거를 얘기를 해요. 윤작. 그게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이제 메타포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윤작 같은 경우에는 땅을 바꾸지는 못하니까 땅은 그대로 있고 거기에다가 심는 작물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진짜 윤작과 마찬가지로 작물을 바꾸고 경작법을 이제 이렇게 바꾸면 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여기서 세상에서 유일한 구원의 원리인 제한의 원리를 갖게 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제한하면 제한할수록 보다 더 많은 창의력을 발견하게 된다. 네, 그렇습니다. 독방에서 종신령을 받고 있는 죄수는 창의력이 풍부해서 거미 한 마리도 그에게 많은 즐거움을 준다. 네, 우리의 학창 시절을 회고해보면 납득이 된다. 이거 정말 별표 치게 되는 그런 문장인데요. 그 유시민이 옛날에 감옥 생활할 때 그 얘기하더만 사상범들은 밖에 내보내지도 않고 왜냐면 다른 사람들을 또 의식화시키니까 일명 의식화시키니까 방에 계속 가둬두면은 생쥐
그런 걸 발견해도 너무나도 반갑대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독방에서 이제 더 창의력. 근데 그거는 기왕지사 이제 그런 머리를 가진 사람들이니까 그렇고요. 학창 시절을 생각해 보면 잘 납득이 간다. 그래서 이 아까 권태, 나태 이런 거가 결국에는 자유 개념하고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데 남는 시간이 많으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어 이게 우울에 걸려서 내가 우울이다라는 걸 자각하기 전에 잡아가서 죽인다든지 계속 중노동을 시킨다든지 나치 수용소나 이런 것처럼 그러면은 그게 우울의 그 예를 들자면 병균이 생겼더라도 커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거는 어쨌거나 시간의 자유, 생각의 자유, 어떤 그런 여유가 있는 데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걸 생각을 해보면 구속의 자유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갇혀져 있고 이 뻑뻑한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어쩌면 더 자유로울 수 있고 자유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의가 없는 어떤 상황을 생각해 보면 하나를 하든 두 개를 하든 하나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그다음에 수강생이 심지어 한 명뿐인 대학원 강의라도 그게 지금까지 없는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쭉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것도 나름으로 구속인데 이 구속이 없어진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끔 해봐요. 그럼 되게 그 자유가 싫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물론 막상 그 자유가 생기면 자유다 만세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의외로 우리가 어떤 시스템 안에서 더 자유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자유는 도스옙스키는 행복이라고 불러요. 안주라고 부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찍어놓은 그 까라마조프나 제와벌에서 저기 지하생활자에서 충분히 얘기를 하는 건데 충분히 얘기를 했다고 항상 생각하지만 충분하지 않아요, 저는. 네,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자유라는 건 내가 원할 때 뭔가 잔뜩 하는 건데 그게 사실 행복이잖아요. 자유와 행복은 이율배반적인 게 아닌데 도스옙스키는 왜 이거를 이율배반적인 것으로 설정을 했을까? 이게 이제 되게 큰 의문인데 지금 요 데모 구속 안에서의 자유를 생각을 해보면은 요것도 또 이해가 어느 정도는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주 잘 되는 건 아니고요. 그 밖에 이제 여기서 뻗어나가서 알프레드 미스의 세계화의 고백 문학동네에서 이제 번역이 2016년에 나왔는데 이것도 이제 읽어봤는데 기대했던 것만큼 그렇게 재미는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이 책에서는 꽤 이제 재미있게 인용이 되는 거였고, 자, 이 권태라는 어떤 주제를 엮어가지고 이제 좀 다른 어떤 이제 저는 그 다른 데로 가면은 자꾸 논문을 게재 불가를 받으니까 러시아 문학을 가지고 러시아 문학 박사고 이 기본적으로 아카데미즘이라는 거는 넓게 보는 게 아니라 좁게 해서 깊이 들어가는 거를 추구하기 때문에 또 러시아 문학 작품 중에서 어떤 게 있을까 권태를 적용할 수 있는 당연히 1순위는 레르몬토프의 우리 시대의 영웅입니다. 지금 가지러 갈 수도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자랑하려고 지금 저렇게 해놔가지고 네. 그래서 저 어딘가에 이제 있는데 그 문학동네 번역으로 레르몬토프 같은 경우는 이제 전형적인 그 러시아식 어떤 권태를 대변하죠. 그 다음에 이제 뿌시킨의 예브게니 오네긴에 나오는 주인공 예브게니 오네긴인데 제가 걔를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뭔가 좀 권태나 우울에 절었으면은 뭔가 좀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야 될 것 같잖아요. 문학이니까. 근데 이제 레르몬토프는 그렇게 하죠. 갑자기 주인공은 비명행사, 객사를 해버리고 빼초리는 그리고 이제 작가는 여사 이제 그렇게 결투해서 이제 그렇게 죽게 되는데요. 네, 리본이 삐뚤어졌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이 권태는 우울은 불안으로 그리고 이제 이거는 불가피하게 어떤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고 그게 이제 보바리 부인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작가가 냉혹하게 그렸어요. 근데 열의 아홉은 비극적으로 그려준단 말이에요. 끼릴로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의 이제 권태에서 인신사상 같은 걸 생각하게 되고 그게 또 비극으로 가게 되고 아무튼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인 것 같고 저는 저 나름의 권태가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우울과 불안 쪽에 더 가까워서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거를 제 나름으로 타개하는 방식이 제목을 달지 않고 저렇게 꽃제목을 지금 이렇게 달아놨는데 이게 장미를 보다가 이제 저렇게 말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 말리는 거는 드라이 플라워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반영구적이라고 그게 사실은 더 무서운 거예요. 마치 그 레닌을 이렇게 해가지고 레닌 영묘에 방부 처리해갖고 그대로 두는 것처럼. 근데 한번 이제 재미삼아서 이렇게 거꾸로 달아봤는데 저쪽에는 이제 빨간 장미를 네, 저 칸트 앞에 있는 건 이제 빨간 장미고요. 이쪽에 프루스트 앞에도 빨간 장미가 이제 있고요. 이쪽 이제 러시아 저기 뭐지? 세문전 앞에는 지금 저 클라란스인데 주황색 장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은 국화의 계절이니까 또 제가 국화를 잔뜩 사왔는데 좀 잘 안 보이네요. 여기 노란색 흰색 되게 고전적인 국화인데 자 감상하시고